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새 와우! Fantastic! 아, 매니저님이 바이브레이션 방금 들었어요. 역시 엘레강스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회가 올라가고 그래도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유튜브에 핫클립에 뜰 정도로 그렇죠. 조회수 1,400회. 와! 야, 어메이징입니다. 기가 막히네. 슈카 이런 분들 올리면 네. 한 2분 전 올렸는데 10만 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으로 입담으로 헛. 네, 이번 주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좋지 않죠. 않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도 제일 좀 중요하게 이번 주 지표 중에 보셨을 것 같은 네. 그런 건데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예.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즐겁게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웃을 때 때가 네. 있는 겁니다. 음. 네. 선생님 막 화났는데. 네가 제일 많이 웃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요? 제일 많이 웃었어요. 네, 뭐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막 뭐 장 떨어졌는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60%인데 너는 왜 웃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네. 한 종목이 플러스 1200%였던 암호화폐가 있었는데 네. 마이너스 9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 거야? 지금 이거 머리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짜 팩트입니다. 진짜 네. 제가 아까 계좌를 봤어요. 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른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매니저님이 가지고 와주신 뉴스. 이거 뭐예요? 다 영어고 또 그림이어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불이 나 있죠. 네. 금융시장이 지금 불이 나 있는데 특히나 아마도 이제 요즘에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연준으로 보여요. 연준의 사람들이 원래는 불을 꺼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아니라 가스. 기름을 개솔린. 그래서 휘발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요걸 가지고 한번 최근에 나온 CPI 지표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영어는 이제 중앙은행 사람들이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휘발유 들이붓는 거죠. 거기다 이제 눈을 감고 있어요. 뭐 심지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뿌리는 거지. 네. 근데 진짜 우리 매니저님이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양치기 사진과 함께 신뢰도를 약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측면 그렇게 보는 시야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약간 입증이 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까? 네,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일단 CPI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그쵸. 이거 네.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CPI가 나오기 전에 좀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워낙에나 40 몇 년 만에 높은 숫자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그 유가가 좀 빠졌었잖아요. 한창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발로 해가지고서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예상치보다도 좀 높은 숫자가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당시에 미국 지수 선물을 보시면은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었고요. 10분 만에 바로 그냥 마이너스 네, 들어가. 완전 뭐 절벽에 떨어지듯이. 네. 그 다음에는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힘을 잃고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지수가 8.3이었죠. CPI가 원래는 8.5, 전월이 8.5, 예상치가 8.1이었는데 이번에 8.3으로 나왔죠. 근데 8.3 눌러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더 뭔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표를 볼 때 전년 동기 대비가 있고 전월 대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높다 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이고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그 정도 네, 올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점점점 지금 심해지냐?
아니면 그래도 좀 잡히고 있느냐 그걸 볼 때는 전월 대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8.3 이런 거는 헤드라인 CPI라고 해요.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그거는 0.2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0.3 조금 높았는데 네. 그보다 이제 그 근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변동성이 물가 심한 지수? 음식료 곡물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게 이제 근본이다, 근원적이다, 코어다 해서 요걸 핵심적인 가지고서 그런 요소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기는데 그게 원래는 한 0.4% 정도 전월 대비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0.6%로 사실 이제 한 달 만에 0.6%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는 11을 곱해 보시면 연율로 치면 7% 이상의 물가 상승이 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게 모멘텀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기름이 부어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그런 지표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항공, 숙박 이런 지금 미국은 이제 여름에는 놀러 다니고 아직은 이제 딱 코로나 풀리니까 와 날씨도 좋고 비행기표 비싸도 무조건 사겠다라는 그 수요 이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소비 같은 거는 좀 잡히지 않을 것 같다. 홀리데이 시즌에는 더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나올 것 같다. 렌트카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눌려있던 것들, 그러니까 좀 수요를 하는 품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전제품들 같은 거 집안에만 있으니까 바꿨다면 지금은 말씀해 주신 여행 가고 숙박하는 서비스 쪽들,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항공 쪽은 전월 대비 18% 이상 원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내려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근사하게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좀 그 나머지 근원 물가 지수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주거비, 주거비.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지수에서 차지 비중이 40%가 됩니다. 상당하네요. 네네. 근데 이게 전월 대비 0.5가 올랐어요. 0.5? 올랐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연율화를 하면 이게 한 6% 정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무려 40%나 차지하는 것들이 연율 6%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게 인플레가 만약에 피크라고 하더라도 네. 내려오는 속도가 대단히 더디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주거비의 경우에는 집값이 미국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거를 후행적으로 오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가 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 있으면 집값이 오르고 나면 나중에 이거는 뭐 월별 계약이 아니라 뭐 몇 년 뒤에 계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제 월세나 이런 거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후행적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비해서. 근데 집값이 엄청 올랐고 본격적으로 렌트비가 지금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 못 갔죠. 뭐 예를 병원. 들어서 뭐 안과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말해서 아주 응급한 게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았죠. 예 참았었는데 맞아요. 자가 치료하든지. 예.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비 쪽이 오히려 물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니 플러스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들은 좀 내려갈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큰 부분들이 지금은 아주 이제 힘을 받고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인플레는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럼 파월은 다른 지표를 네. 보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정보가 새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 CPI 나오기 꼭 하루 전날에 브리핑을 해요. 네. 젠사키가 나와서 네. 거의 다음 날에 있을 얘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은근슬쩍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좀 빼버려요. 음. 그래서 아무리 CPI가 높게 나와도 다음 날에 그거 어제 분위기 몰라서 선반영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미심쩍게 여겼던 부분은 뭐였었냐 하면 어제 CPI 나오기 전 그 전날에 일단 젠사키가 지금 퇴임하기로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언이 없었고 그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인플레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방법만 나열했지 인플레이션 다음날 분위기에 대해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연준이 해야 되는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 고용 상태, 네. 고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격 물가 안정, 인플레. 예. 네. 근데 지금 고용 쪽에서도 틀렸죠. 예상이. 그다음에 물가도 틀려버려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중앙은행이 거의 신뢰가 이제는 바닥으로 갔다라고 생각. 이게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정치권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혹은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엄청난 노력인데 70년대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네. 이 자본주의 자유로움의 나라 그 미국에서 임금과요, 임금하고 기업들의 상품 가격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대통령이 자유경제에서? 명령을 해서 그걸 제한시켜 버려서 두 자리대에 접근했었던 인플레가 3% 4%로 뚝 떨어집니다. 와. 근데 그렇게 고세네. 1년을 하고서 이거를 풀어버리니까 다시 두 자리로 가버리고 인플레가 잡는 정책이 실패를 해버린. 근데 오죽 높으면 그렇게 했었을까. 국가 네. 위기 사태다 뭐 이런 정도로 본 그 거죠. 정도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시에 금태한제 폐지까지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 통화 체제 자체가 변동되어 버리는 것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공황 이후에 막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재정 정책을 풀어가지고서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그다음에 신뢰를 살려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뉴스, 연준 CPI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포의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연준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는지는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곽수산 지휘자의 앨범 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앨범 표지를 가져왔을지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하이! 아이 뭐야? 에이. 현재 제 차의 상태입니다. 본인 차를 가져왔어. 네, 제 차가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니저님 그 곽수산 씨 차 안 타보셨죠? 네네. 네. 조수석에 타면은 안전벨트를 쭉 당기면 끝에 이제 율무차 같이 이렇게 네. 흙탕물이 묻어 나옵니다. 침수차여가지고. 그렇죠. 네, 칩스차여가지고 그리고 새 차를 정말 비싼 곳에 맡겨도 다음날 타면은 흙이 다 묻어나오고요. 그리고 얘가 오히려 비 오는 날 잘 나가요, 차가. 빠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그렇지. 향수에 젖어서 그렇지. 오히려 엔진 소리도 크게 나고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오고 매니저님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자동차, 특히 상하이 봉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완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했던 뉴스는 도요타가 중국의 공장이 아니라 부품이 안 와가지고 일본 내 공장도 문을 6일간이나 닫는다. 부품이 없어요. 차를 못 만들어. 공장은 일본에 있어. 근데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멈춰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건 뭐 도요타뿐만 아니라 사실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자동차 모든 곳에 지금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이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끼칠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최근에 확진자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서의 봉쇄령이 좀 이른 시간 안에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지금 진행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상해 봉쇄는 곧 있으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시진핑 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주석이 3년임을 그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이벤트가 정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뭔가 뭐 이제 적극적으로 오미크론을 위드 코로나로 가서 그렇게 되면 뭐 백신이나 이런 상황 봤을 때에는 사망자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뜩이나 그때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이제는 다 연기를 시킨 마당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로 코로나로 틀어막고 가지 않겠냐. 그러면 상해는 풀렸다고 쳐도 그
이외의 지역이 또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제로 코로나로 가고 해버리면 뭐 중국이 공장이 상해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네. 데도 다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계속 해가지고서 물건이 못 나오는 그러면은 뭐 지금 도요타가 아니라 그때에는 다른 업종에서 또 생산의 차질을 빚는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크게 봐서 중국발 제로 코로나로 인한 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고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내에 해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계속 기다려요? 더 밀리고. 뭐 자동차 쪽이 만약 상해 쪽이 아주 잘 해결이 된다면 네. 그러면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만약에 이렇게 다시 오픈을 했는데 확진자 갑자기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틀어막을 거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살얼음판을. 조금 다른 이슈지만 중국은 그 다른 나라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일본 그렇지. 다 유럽 다 봤잖아요. 이게 제로 코로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쪽으로 나 매우 가는 겁니까? 궁금했어요 그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너무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최초에는 중국이 문제였었지만 네. 그 뒤에는 아주 그 극단적으로 막아내 가지고서 뭐 확진자나 사망자나 제일 적었죠 인구 대비해 가지고서 그런 이거를 선전의 도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로 잘 막았고 서구는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라 하는 게 좋은 걸로 판명이 나버렸지만 네. 선전을 해온 게 있는데 아, 인민들 대상으로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사실요 이번에 상해 봉쇄가 있기 전만 해도 그런 시도가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 몇몇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뭐가 있었냐면 의도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마스크를 벗기게 만드는 그런 소위 짤도 돌았었거든요. 근데 상해가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버리니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인식 바꾸기 어렵다. 인민 대상으로. 그게 첫째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신을 그래도 맞아서 그리고 확진자가 많았어요. 한 20-30% 정도 인구에서 확진이 나니까 네.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확진자도 적었죠. 그다음에 백신이 과연 성능이 좋을까인데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홍콩이거든요. 홍콩은 백신을 반반 맞았습니다. 네. 중국산하고 화이자하고. 네네. 그런데 사망률이나 중증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단 말이죠. 그러니 중국 정부에서 볼 때에는 중국은 다 중국산 백신만 맞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백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네. 중국 백신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중국 백신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만한 확진자 숫자 자체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나온다면 그게 또 되겠지만 또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본인들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니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없는 10월까지는. 시진핑은 화이자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그거는 있습니다. 시진핑 그 네. 주석이 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외 순방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 맞았네. 얘. 안 맞았어. 단 한 번도 안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진짜 종식은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순방을 나가면 종식이 확정적인 거다. 그거는. 나가면. 그럼 지금 자동차사나 어쨌든 상하이 그쪽을 다 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까지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결국 궁금한 건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 현대기아차는 괜찮은가? 사실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미국 ISM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동차 반도체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는 걸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만 안 간다라고 하면 네.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서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복하냐 V자냐 네. L자냐 뭐 나이키냐 이렇게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나이키 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천히. 예. 이게 그 워낙에나 글로벌 공급망을 다들 갖추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효율화를 엄청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면은 IT 만드는데 품목이 부족한 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 다 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군데가 딱 하고 뭔가 펑크가 나니까 네. 다들 이제 야 그거 하나 없어서 못 만들어 하는데 약간 진짜 그런 상황이 되어. 그러니까요. 그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 중국은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의 그 봉쇄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죠? 어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코로나 그 있었던 달 그때는 지표가 다 2020년에는 형편없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나쁜 지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단히 이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대를 하는 게 통화 완화 정책이나 재정 완화 정책을 빨리 펴지 않겠느냐인데 부양책.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큰 부양책은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왜냐하면- 역행하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역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그렇다고 사실 무슨 일이 당장 발생하냐 그런 게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갑자기 약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 중에서 달러로 부채를 빌린 기업들의 경우는 부채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죠. 이 이제 잘못하면 도산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럼 환율이 위안화- 예. 예, 갑자기 위안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거는 중국한테는 좀 도박성입니다. 어쨌든 자. 예, 자동차는 그래서 지금 뭐 현대기아차는 뭐 어떻게 해요? 좀 산업이 앞으로 괜찮다. 요것만 풀리면 괜찮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기아차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근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1분기에 냈다고 해도 시장에서 소위 뭐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올려줄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두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하나는 친환경차 쪽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자율주행 차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이고 친환경 쪽에서 사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지만은 시장에 큰 의문이 남는 부분은 전체 친환경으로 넘어가려면 R&D라든지 등등등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익성을 너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미래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이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과연 테슬라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업체들이 근본적인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애플카도 나온다는데 미래 5년 10년 뒤에는 자동차가 그냥 움직이는 스마트폰처럼 돼버리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뭐 정말 노키아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노키아. 걱정들을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이익도 잘 내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미래 비전에 봅니다. 대한 확실한 그런 신뢰를 좀 많이 줘야 된다. 기술들과 신뢰 이런 거 네, 보여줘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미래 기술이 나오는 그런 자동차 국수환 씨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놔줘요 그 YF. 저는 40만 킬로를 탔는데. 그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거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 그거? 택시 부활차잖아요. 네? 택시 부활차. 그거 제가 매직으로 한 네. 칸 지워가지고 4만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44만을 아, 뒤에를 이렇게 매직실해서? 그거 밝히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창피합니다. 편집으로. 네네. 그냥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사실 또 리콜 뉴스가 나왔습니다. 4월에도 대량 리콜이 있었는데 리콜 13만 대. 이번에 또 13만 대 리콜을 이게 터치 뭐 터치 뭐 오류 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제 주변에도 테슬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네네. 계시고요. 차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리콜이 이 회사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대량 리콜이 주가를 안 좋게 만들었던 예를 몇 개 봤었습니다. 오. 가령 예를 들면은 도요타가 그랬죠. 근데 대량 리콜 그때 당시에 그 에어백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그때부터 도요타가 좀 안 좋았었고요. 실제로 그 자리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기아차가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배기가스 이슈가 있으면서 안 좋았었죠. 현대차도 사실 최근에 엔진 관련해가지고 좀 미국에서 안 네. 좋은 이슈가 있었었고요. 비용 반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은 리콜이 뜰 때마다 아마 이제 우려가 있으실 텐데 맞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준을 좀 앞으로 리콜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라 네. 제시를 해드릴까 하는데 노하우. 예. 그건 뭐냐 하면 어느 나라에서 리콜을 강하게 소위 말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동차는 엄청나게 국가 기강 산업입니다. 네.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도요타나 폭스바겐, 현대기아차를 견제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리콜이 시작한 건 미국에서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안전 이슈를 가지고서 리콜을 대량으로 부과를 당했고 이게 중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만약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최근 나오는 이슈들은 다 미국발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한다는 거는 자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뭐
이제 리콜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듯이 그러네요. 네, 예. 요 이슈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뭐 이제 요 이슈를 가지고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인데 중국에서 리콜한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은 그건 날아가는 파워 게임으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게 좀 중요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는 리콜이라는 그 두 개 단어만 보고 네. 그 음절 하나하나만 보고 겁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디서 리콜인가 그거를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마치 제 차와 함께 달려서 제가 45만 킬로 탄 듯한 그런 체력이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살떨리게 봤던 뉴스 바로 이겁니다. 자, 뭐죠? 자, 이게 러시아 네. 국영 채널이에요. 국영 채널. 실제로. 국영 채널. 우리나라 KBS. KBS.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토론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네. 왼쪽에 이게 그래픽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106, 200, 202 하고 이렇게 지도에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수현 씨 맞춰볼까요? 106. 예를 들면 이제 킬로미터 같은 거리?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국영 방송에서 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핵을 쏜다면 베를린까지는 106초, 파리까지는 200초, 런던까지는 202초 걸려요. 조심하세요들. 핵을 쏜다면. 핵 쏘면 200초 걸립니다. 오. 조심하세요들. 이러고 있는 거야.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와. 러시아 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크렘린의 대변인, 푸틴 대변인이 나와서 나도 진짜 푸틴 못 말린다. 걔는 진짜 쏴. 푸틴은. 푸틴은 진짜 쏘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거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5월 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전승절 뭐 기념해서 뭐 그때 휴전 선언을 한다 아니면 전면전으로 확대 선언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서늘한 거예요. 무섭다. 왜 아무 말 안 하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다. 전면전으로 펼쳐지는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가 만약에 질 것 같이 되면은 핵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다.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러시아가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 핵까지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푸틴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푸친놈. 푸친놈. 네, 푸친놈입니다. 푸친놈. 네, 그래서 지금 국영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정광우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전쟁. 네, 사실 이제 전쟁이 어떤 양태로 갈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완전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 항상 그런 불확실성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러시아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의 경우에는 일단은 정치 무대에 데뷔하게 된 것부터가 전쟁이었어요. 원래 이게 체첸 공화국하고 러시아가 두 번의 전쟁을 하거든요. 1차, 2차 하는데 1차 전쟁에서 되게 고전을 하고 사실상 이제 2차 체첸전 때 그 옐친이 갑자기 정치 경험이 없었었던 네. 그런 푸틴을 총리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하고 실제로 푸틴이 아주 단기간에 전쟁을 끝마칩니다. 이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 좀 잔인성이나 그다음에 과감성 뭐 좋게 표현한 과감성이네 나쁘게 보면은 아주 지독하게 전쟁을 뭐 쏟아부어서 잔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까지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이 그냥 해 그냥 확 밀어붙이는. 네. 그래서 초반에 전력을 좀 집중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단기에 끝내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2000년부터 대통령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전쟁을 보시면 2008년도하고 2014년이 있는데요. 네. 두 번 다 한 달이 되지 않고 전쟁을 빠르게 끝마쳐 버렸었습니다. 또 다시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은 좀 빠르게 끝나지 않겠느냐였는데 전략은 같았어요. 하지만은 서구권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우리가 우크라이나까지는 양보하기 힘들다였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소련 혹은 러시아 쪽에서 했던 전쟁들을 이제는 사례를 봐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전쟁을 잘 못해요. 누가요? 그 러시아가요. 아 그래요? 이전 사례를 보면 체첸 때도 2년 동안 고전하다가 오.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 전의 사례는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서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10년 동안 쏟아부은 국력이 너무 이제는 약해져 가지고서 그 주변 국가들이 독립을 해버리게 되는 그걸 막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나 열강 경쟁을 했었던 아주 슈퍼파워 경쟁을 했었던 나라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엎어지고 좀 장기전으로 가는 전략을 지금은 쓰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사례와는 푸틴의 사례와는 다르게 좀 지리멸렬하게 해를 넘겨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머리채 잡고 늘어질 것이다. 예, 예. 야, 이게 오히려 시장 이슈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끝날 듯 하면서 장기화되는 게 더 최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는 실은 방법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요? 실제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때 유명했었던 통상 쪽에 있었던 레리 커들로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처음에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유가를 낮춰라. 기름을 더 팔아. 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길래? 과거에 푸틴이 했던 전쟁들 네. 2008년도 전쟁할 때 유가가 150불이었습니다. 네. 2014년에 전쟁할 때 유가가 12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을 때 그래서 러시아가 배가 부를 때 그때 전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가 많이 빠지면 현실적으로 푸틴도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유가를 낮추어라. 사실요 체첸 2차 전쟁 때에도 유가가 그 전에 비해서 2배 오른 뒤에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가랑 굉장히 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증거가 그렇게 딱 있네. 그러면 낮추면 되는데 왜 안 낮추고 이걸 놔두는 겁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오펙 플러스에서 엄청나게 감산을 했고 네. 그 감산 물량을 찔끔찔끔 이제는 늘려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석유 업계에 투자가 없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증산을 합시다라고 해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쿼터를 늘려줬는데 물량이 제대로 오펙 플러스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생산하고 싶은 만큼 해 이랬는데도 못 안 뽑아내는 나오고 있어요. 거군요. 네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쪽이 서구권이 빠르게 친환경 쪽으로 지금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미국의 쉐일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쉐일 오일 개발이 여러 면으로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은 2014년 전쟁 120불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30불까지 빠지거든요. 30불이요? 예, 유가가 엄청 빠지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쉐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쉐일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정부 내에서는 미국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워낙에나 이제 친환경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좀 힘든 결정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요. 11월이었나요? 예, 11월 네. 초에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상하원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으로 바뀌게 된다면 네. 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예, 예. 그 전에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좀 힘들어 보인다.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일이 10월 27일인데 네. 그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 전쟁 없는 세상에서 좀 생일 파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서 공 하나 뺀 1월 27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광 매니저님 생일 어떻게 되시죠? 전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전에 무조건 끝냅니다. 저는. 무조건 끝냅니다. 무조건 끝내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다 네. 보겠습니다. 하이. 자,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난세. 사실 이번 한 주는 쉽지 않은 주고 쉽지 않은 주예요. 웃음을 짓기가 정말 어려운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평소처럼 까불고 웃는 것도 좋지만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실 저희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이기 저 때문에 마이너스 1200%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네. 우리 정강 매니저님도 방송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개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다들 너무 힘들어하실 거다.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나온 그 자료들이 살짝 좀 약간 루즈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톡톡 튀는 걸 자제했다는 거를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세. 고맙습니다.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